자, 네 번째 수분 활성도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수분 활성도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식품화학 공부해 본 적 있는 친구들은 수분 활성도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수분 활성도 개념, 그리고 왜 수분 활성도를 쓰는지, 정의, 그리고 사실 수분 활성도 이제 문제풀이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식품의 수분 함량은, 자, 우선 수분 함량은요, 우리가 퍼센트로 표시를 합니다. 식품을 105도씨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서 변화된 무게를 측정해서 계산을 해요. 이거 선생님도 식품 분석학 시간에 그 실험을 통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수분 함량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식품을 105도씨에서 이제 말 그대로 물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재가지고 날아간 물의 양 이런 걸 재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측정하는 게 수분 함량이라는 건데, 수분 함량이라는 건 우리가 먼저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게 식품이야. 이 식품 이거 뭘로 하지? 저 보통 감자칩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식품 과자인데 이거를 지금 이 강의실에서 측정하는 것과 똑같은 과자지만 다른 곳에서 측정한다든지, 또 지금 저는 6월에 살고 있지만 7, 8월에 굉장히 덥고 습하고 장 맞을 때 측정. 그러니까 동일한 과자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놓아서 측정을 하냐에 따라 수분 함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자가 놓여있는 어떤 대기 중에 상대 습도가 있기 때문에 얘가 흡습 탈습을 계속하는 거죠, 과자가. 흡습 탈습. 왜냐하면 본인보다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높다 그러면 흡습을 할 거 아니에요. 낮다 하면 탈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멈출 수 있겠지만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밀폐된 용기가 아니라고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수분 함량이라는 거는 측정 시점에 그 식품 자체 그냥 수분량, 근데 상대 습도를 고려해서 상대 습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 내용이 좀 밑에 있거든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식품의 수분 함량은 통조림이나 병조림 같이 완전히 밀폐된 용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집니다. 식품의 수분 함량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식품의 여러 가지 성질이나 저장성은 수분 함량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 중에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는 어떤 수분 함량과 관련이 있다기,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거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는 식품 중에 이용 가능한 수분의 함량, 식품 중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수분량을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수분 활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수분 활성도를 좀 더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은요,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임의의 온도에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 있어서의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 B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정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수분 활성도를 다시 정리해보면 AW는 식품에 대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B.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분모에 P0가 들어가고 P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물의 수증기압. 분자에는 그 식품의 수증기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온도여야 돼요. 수증기압이라는 거는요,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온도가 차가운 것과 온도가 뜨끈뜨끈한 곳의 수증기압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의 수증기압을 쟀어.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식품의 수증기압을 재야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 정의를 할 때, 뭐 0도시에서의 물의 수증기압, 100도시에서의 식품의 수증기압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틀렸어요. 그러니까 둘은 어찌됐건 임의의 온도인데요. 20도면 20도 이렇게 같은 온도에서 각각의 수증기압을 재서 식품의 수증기압을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눠준 값이 우리가 수분 활성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먼저 이제 코멘트를 할 부분이 선생님이 있는데요. 자, 우리 17페이지에 있는 이 수분 활성도 정의는 사실 약간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식품의 수증기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다른 과목을 배우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그게 맞다. 이렇게 몇 P, 제로분의 P 이렇게 할 때 물의 수증,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서 식품의 수증기압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정의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문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본소에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식품학 책에 많은 책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험에서 이 정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우면 이걸 반대로 쓰면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정의가 순서가 바뀌었네 해서 그걸 틀린 보기라고 생각을 해버릴까 봐. 근데 시중 책에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이 많아서 실제 출제자가 이 내용을 맞는 보기로 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 단순하게 그러면 틀렸지만 이대로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부터 이런 이제 어떤 코멘트가 나가게 되는데 제가 기본 이론 수업을 쫙 하면서 여러분 이게 책마다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보기를 보면서 풀어야 돼요. 라고 말해줄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식품 화학만 그런다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이상하고 부당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의문을 가질 텐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의 위생학이라든지 또 우리 연구사 친구들의 보건학이라든지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책마다 다른 경우나 다른 보기들을 보면서 풀어야 되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다수에 있기 때문에 크게 학생들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선 첫 번째 정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혹시 이제 임의 온도에서 이렇게 정확한 정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틀렸다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봐. 근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반대로 쓴 게 틀린 보기로 나왔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게 다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 근데 해당 기본서에 있는 정의가 나와. 우선 맞는 보기라고 틀린 게 있는지를 보는데 틀린 게 있어. 그럼 얘는 맞는 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왔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정의는 어떤 거냐면 일정한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B0의 B. 이게 이제 뭐에 대한이라는 부분 때문에 질문이 많거든요. 그냥 뭐에 대한이 빼고 그냥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 수증기압에 대한 그림을 이제 학생들이 수증기압에 대한 게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서 뒷장에 그림도 넣어놨거든요. 이 수증기압이라는 거는 뒷장에 그림을 보면 보충 그림 보면 수증기압과 수분 활성도 관계라고 써져 있죠. 순수한 물일 때
와 10% 소금 용액이 들어있을 때 우선 수증기압의 그림을 좀 보면은 순수한 물이 0도고 10% 소금 용액이 0도일 때 수증기압 보면 누가 더 낮으냐면 소금 용액이 더 낮죠. 그렇죠? 또 상온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이렇게 수증기화가 되는 게 더 적죠.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면 순수한 물과 10% 소금 용액이 같은 온도일 때도 보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순수한 물인데 0도씨일 때와 상온일 때가 또 조금 다르죠. 온도가 상승하면 액체의 어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로 전환되는 게 조금 더 용이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같은 물이어도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화가 더 잘 될 수 있고, 용질 10% 소금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글이 하나 있죠. 소금을 첨가할 경우 소금과 물이 전기적으로 결합을 해. 그래서 물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증 기압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어떤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증 기압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따라서 그 감소량을 순수한 물의 수증 기압으로 나누면 소금 용액의 수분 활성도가 되며 수분 활성도는 1 이하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말 그대로 여기 식품의 수증기압 부분에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물이니까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수분 활성도는 1이 됩니다. 근데 물 말고 물 이외의 식품은 아무리 물이 많다, 그 안에 식품 안에 수분이 많다 하더라도 물만큼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품의 수증기압은 이제 물의 수증기압보다 작죠. 작은데 왜냐면 용질이 들어갔으니까 더 작은데 이제 분자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1보다 무조건 작아요. 같거나도 아니에요. 물이 아닌 식품은 1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용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증기압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그림을 통해서 왜 10%의 소금 용액이 아무래도 용질이 이제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보다 수증기압이 낮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17쪽의 밑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식품의 수증기압은 그 식품의 수분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자, 이런 수분 활성도는요, 우리가 우선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요겁니다. P0분의 P. 자, 두 번째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수분 활성도를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산출을 해보면 우리가 라우레 법칙을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익혀야 돼요. 우리가 수분 활성도를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라우레 법칙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AW는 사실은 이제 라우레 법칙이 나오는 그 유도식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라우레 법칙을 좀 외워야 되는데 수분 활성도는 자 분모가 이제 분수인데 분모에는 용매의 몰수분해 그리고 용질의 몰수 수분 활성도는 분모에 용매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를 더한가 분자에는 용매의 몰수가 그리고 그 약자로 하면은 NW 이게 용매니까 W 용질이니까 NS 다음에 얘는 NS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 교재는 M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책들을 참고하다가 그 M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성이 떨어지고 N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정된 책에는 N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n이 이 몰수를 뜻할 때는 대문자 n을 쓰는 게 좀 더 맞는 개념이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고쳐놨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이용해서 수분활성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뒤에 계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풀면서 또 한 가지 더 코멘트를 해볼게요. 자, 그럼 계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몰수라는 학생들이 겁나 싫어하는 단어 표현이죠. 몰수. 듣기만 해도 몰수, 몰랄농도, 막 몰농도 막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근데 몰수는 어떤 거를 몰수 공식이 뭐냐면 분자량 분의 질량을 몰수라고 해요. 이제 식품화학에서 식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함량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질량을 함량으로 표시하기도 돼요. 분자량분의 함량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매의 몰수, 그럼 용매가 물이야. 그러면 분자량이 18 이렇게 되겠죠. 용질의 몰수, 그러면 내가 넣은 게 설탕이야, 소금이야, 뭐 포도당이야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자량 바뀌고 몇 프로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30% 수분과 10% 포도당을 함유한 식품의 수분활성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먼저 용매가 누구예요? 30% 수분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물의 분자량은 18. 네, 30%가 들어있으니까 30. 근데 용매의 몰수는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한 번 더 있네. 18분의 30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한번 볼까요? 용질의 몰수. 용질이 누굴 넣었어요? 포도당을 10%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은 분자량이 얼마냐면 180입니다. 그리고 10% 넣었다. 이렇게 공식을 쓰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계산해야지. 손으로. 간혹 물어봅니다. 선생님,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실 때 핸드폰을 꺼내서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30 나누기 18. 다 계산한 다음에 계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습을 하실 때도 손으로 해봐야 돼요. 산수에서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연습할 때도 손으로 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렇다고 여기서 막 풀어줄 수는 없고 저는 계산해 왔습니다. 이 불합리한 세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선생님은 계산을 해왔어. 1.73분의 1.67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수분활성도 문제를 좀 보니까 좀 이렇게까지 복잡한 거는 많이 안 나오고 실제 수분활성도가 나올 때는 계산하기 좀 쉬운 거. 예를 들어 여기 18분의 뭐 36%의 수분이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예요? 바로 2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손으로는 꼭 풀어봐야 돼요. 그때 가서 시험장 가서 풀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풀었는데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럼 내가 지금 산수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최종 얼마가 나오냐면 수분활성도는 0.97이 나옵니다. 수분활성도는 어떤 식품이든지 1보다 작아야 돼요. 같거나 작다 아니에요. 작아요. 자, 요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코멘트를 조금 해볼게요. 조금 코멘트를 해보면 우선 뭐를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설탕, 소금, 포도당 요 정도? 요거 자주 나오는 단골 용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용질의 분자량을 문제 풀 때 보통 알려줍니다. 근데 정말 만에 안에 안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보통 설탕하면은 342죠. 포도당이 얼마예요? 180. 342. 소금은 58.4입니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분자량. 이 세 가지 정도는.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물에 잘 녹죠. 네. 자, 두 번째 코멘트. 이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우리가 당장 9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문제집 안에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 포도당 나오잖아요. 포도당 물에 녹는 아이잖아요. 포도당의 어떤 함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에 녹는 애가 있고 물에 안 녹는 애가 있잖아요. 물에 녹는 애를 넣으면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물에 안 녹는 애를 넣으면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나올 때는 여기 계산에 넣으면 안 돼. 그런 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 누구 나오냐면 비타민 A. 비타민 A의 뭐 분자량과 함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타민 A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그 숫자를 넣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전분 몇 프로? 그것도 안 나와. 또 안 녹죠, 물에. 전분의 구성 성분 중에 아밀로펙틴 같은 것도 저는 종종 봐요. 뭐 전분 20%, 비타민 30%, 아밀로펙틴 5%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 둘이 같이 나오진 않는데 뭐 전분은 20%, 비타민 A는 30% 이렇게 있다. 소금 20%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비타민 A를 그 전분이랑은 다 여기 공식에 넣으면 안 돼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안전기사 수업 때, 식품 안전기사 수업 때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 수분 활성도 계산하는 문제가 기사 문제 되게 많은데, 기출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시중 다른 책들, 기사책들에는 전분을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전분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 전분이 수화가 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뺐어요. 왜냐면 만약에 넣는다 하더라도 전분의 분자량은 몇십만이에요. 거기 분 그리고 일정하지도 않아. 전분의 분자량 분에 그 다음에 함량 뭐 5% 그럼 거의 0.00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0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빼라. 아밀로펙틴도 빼라. 이렇게 비타민 A 빼라 이렇게 말하는데 간혹 전분이 들어있는 내용을 봤다. 뭐 전분이 뭐 분자량 분의 분모 이렇게 들어있는 거 봤다 그러면 뭐 간혹 그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지만 결국 계산했을 때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너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자, 정리하고요. 그 밑에 줄 중요해요. 수분 활성도를 낮추려면 용질의 몰수가 많아야 하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므로 용질의 농도가 높거나 분자량이 작은 것이 효과적이다. 자, 이 말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수분 활성도를 낮추려면 이라고 돼 있죠. 수분 활성도를 낮춰야 돼. 그러면 누구를 높여줘야 돼요?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 분모를 높여줘야 돼요. 근데 분모와 분자에 공통적으로 누가 있어요? 용매의 몰수가 둘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결론적으로 누가 중요해? 용질의 몰수가 중요해. 용질의 몰수가 높아지면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게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란 말이에요. 함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죠. 몰수는. 그래서 이 몰수가 커지려면 분자량은 작아야 돼요. 그쵸? 분자량이 작아야,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고 함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이 큰 친구는 아까 거의 0점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으면 몰수가 커지고요. 몰수가 커지면 AW가 작게 돼요. 그래서 이 AW 수분 활성도를 감소시키려면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수분 활성도를 낮추려면 용질의 몰수를 높이거나 용질의 분자량이 작은 아이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수분 활성도가 낮춰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높거나 분자량이 작은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2번 평형상대습도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말을 했죠. 공기 중에 이 강의실에 어떤 과자를 놔뒀어. 그러면 얘가 탈습, 흡습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근데 오랜 시간 방치하면 공기 중의 상대 습도 여하에 따라 흡습, 탈습이 진행되다가 공기 중에 수증기압과 식품 내 수증기압이 평형에 이르면 중지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떤 너무 넓은 공간보다는 이제 어떤 밀폐된 박스에다가 밀폐된 박스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이 박스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그 공간에 어떤 습도 때문에 탈습 흡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멈추겠죠, 한마디로. 그때의 상대 습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형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평형 상대 습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요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 평형 상대 습도와 수분 활성도 관계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 평형 상대 습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elative humidity 아니지, 그거는 상대 습도고 equilibrium relative humidity 이렇게 가죠. ERH라고 합니다. 이 평형 상대 습도는요, 수분 활성도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수분 활성도가 0.8이다. 그러면 80이 평형 상대 습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W는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 W는 어떤 친구냐면 ERH를 100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죠? AW를 나타내는 표현이 지금 여기 수증기압으로 나타내는 표현, 그 다음에 라울의 법칙으로 나타내는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평형 상대 습도를 이용해서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표현,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고요. 우리가 이제 19쪽으로 한번 볼까요? 식품의 수증기압과 수분 활성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표는 제가 수업을 이렇게 식품화학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수분 함량, 이렇게 어떤 식품을 바라봤을 때, 저 식품은 수분이 많은 식품, 저 식품은 수분이 적은 식품, 이런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뭐 오랜 세월 동안 그 식품을 봐왔고, 먹어봤고, 만져봤고 하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수분 함량이 높은 것은 수분 활성도도 그와 유사하게 매우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패턴이 아주 비례적으로 뭐 이렇게 높고 낮고 이런 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일, 채소가 지금 보면 수분 함량이 한 90에서 97% 정도 되죠. 육류 아니지, 그 밑에 주스 나와 있죠. 뭐 90에서 93%. 과일이나 채소는 90에서 97% 정도의 수분 함량 갖고 있고, 수분 활성도로 하면 얼마 갖고 있냐면 0.97에서 0.999. 엄청 높죠? 0.97에서 0.99 정도의 높은 수분 활성도를 갖고 있어요. 당연하죠. 과일, 채소는 수분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주스도 0.97이고 육류 한번 볼까요? 육류 같은 경우는 수분 활성도는 0.96에서 0.98이에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도 0.97에서 0.999, 육류도 0.96에서 0.98인데 수분 함량으로 봐봐요. 수분 함량으로 보면 과일, 채소는 90에서 97%인데 육류는 60에서 70%예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으로는 완전 다르죠. 수분 활성도는 비슷한 영역에 같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 너무 달랐고, 그 활성도가 식품 안에 존재하는 이용 가능한 수분 양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일, 채소와 육류는 수분 함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수분 활성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용 가능한 수분 함량이 비슷한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어떤 데이터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렇게 탁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떤 해당 식품들의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를 비교해 주면서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가 이렇게 정확히 비례적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준 표였는데 22년도에 서울시 보건연구사 문제를 보면 어떤 보기가 나오냐면 과실과 육류와 같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과실과 육류, 서로 다른 두 가지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같다면 이 식품들의 수분 함량도 같다. 근데 수분 함량이 다를 수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육류와 과일 채소는 수분 활성도는 같지만 수분 함량은 완전 달랐었죠. 다르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챕터를 마쳤고요. 아,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건조과일이라고 있거든요. 건조과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건조시켰으니까, 그쵸. 우리가 과일을 말린 거잖아요. 그러면 수분 함량 한 18%에서 22%로 확 떨어졌어요. 근데 수분 활성도는 0.72에서 0.8 정도 됩니다. 0.72에서 0.8. 그래서 학생들이 간혹 건조과일은 18에서 22% 수분 함량 가지니까 뭐 0.2 정도의 수분 활성도로 갔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여기하고 헷갈려서 막 아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수분 활성도와 수분 함량의 개념은 다르고 실제로 봐서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등온흡습 탈습 곡선으로 넘어갑니다. 자, 등온흡습 탈습 곡선 되게 옛날부터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등원 흡습 탈습 곡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거고 시험에도 잘 나와요. 왜냐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작은 파트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나온다는데 꼼꼼히 나오겠죠. 그래서 등원 흡습 탈습 곡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이 곡선도 많이 본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쭉 내용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식품을 대기 중에 두면 탈습, 흡습 이런 게 이제 계속 일어나고 대기 중에 수분 함량, 즉 상대 습도와 평형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의 수분 함량은 뭐라고 했어요?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겠죠. 등온 흡습 곡선은 일정 온도에서 평형 수분 함량과 상대 습도 또는 수분 활성도와의 관계에서 식품 쪽으로 흡습되는 경우를 나타낸 곡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곡선에서 X축이 뭐예요? 수분 활성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상대 습도라고 된 책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이제 습도,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 습도보다는 저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이제 평형 상대 습도라고 쓰고 싶지만 그냥 뭐 상대 습도로 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X축은 상대 습도고요. Y축은 이제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런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정 온도에서 평형 수분 함량과 그 다음에 상대 습도, 수분 활성도와의 관계에서 식품 쪽으로 흡수되는 경우를 등온 흡습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식품으로부터 탈습되는 경우를 나타낸 곡선을 등온 탈습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잘 보면 여기 지금 위쪽이 탈습 곡선이에요. 그다음에 등온 흡습 곡선은 여기입니다. 탈습, 흡습 곡선 이렇게 다릅니다, 서로. 자, 그리고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역 S자형 곡선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역 S자형.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S자형과 역 S자는 여기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헷갈리네. S자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다르죠. 여기 S자. 그래서 우리가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을 그려보면 선생님도 이제 엄청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 열심히 잘 그립니다. 이렇게 역 S자형입니다. 그러니까 S자형 하면은 틀려요. 여러분, 역 S자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역 S자형이다라고.
자, 그리고 동일한 수분 활성도에서 식품의 수분 함량은 흡습 과정에서보다 탈습 과정에서 더 높다라고 돼 있죠. 그럼 보면 지금 동일한 수분 활성도, 그럼 여기 밑에 수분 활성도잖아요. 그럼 어떤 동일한 수분 활성도에서 탈습과 흡습이 있었을 때 누가 더 높아요? 탈습 곡선이 흡습 곡선보다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게 과일이야. 이게 지금 식품이 과일을 이제 등원 흡수 탈습 곡선이다라고 했을 때 스타트가 어디예요? 수분 활성도가 높은 곳이 스타트겠죠. 뭐 여기가 0.9라고 하면 0.99999가 스타트예요. 그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건조를 시켜볼게요. 물을 빼봐. 그리고 이게 어디서 탈습이 일어나겠죠. 탈습. 습기를 뺏겨서 습도를 탈습이 일어나니까 수분 활성도가 낮아져요. 그런데 다시 내가 만약에 그 채소에다가 물에 푹 담가가지고 흡습을 시켜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흡습 곡선이니까 그러니까 탈습이 위쪽에 있어요. 흡습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흡습 과정에서보다 탈습 과정에서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대부분의 식품에서 흡습 과정과 탈습 과정은 가역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왔는데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런 차이,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히스테레시스,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력 현상. 이력 현상은 영어로 히스테레시스라고 하고요. 영어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둘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자, 이런 이력 현상은 식품 건조 시 표면에 모세관이 수축되고 파괴되어 수분 흡수 시 탈습되었던 수분을 모두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말은 지금 보시면 여기 과일에서 물을 빼볼게요. 그럼 건조 과일이 되잖아요. 그럼 물을 뺐어. 근데 내가 건조 과일은 생각보다 별로네? 다시 생과일을 먹고 싶어. 물을 막 집어넣었어. 다시 생과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쉽게. 그래서 내가 탈습을 하면서 물이 빠져나갔던 이 곡선 그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다시 내가 뭔가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더 낮은 구간으로 이제 어떤 그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갭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도대체 히스테레시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연구를 해봤지만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고 이제 학자들에 의해 학설이 있어요. 학설. 히스테레시스가 발생하는 이력 현상이 발생하는 학설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잉크병 이론입니다. 잉크병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집에는 잉크병이 없을 것 같고 선생님 집에도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잉크병 보신 적 있거나 아니면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중세니까 뭐 여기에 이렇게 깃털펜 같은 거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근데 잉크병을 보면 이게 입이 되게 좁고 밑에가 병이 있거든요. 뭐 꼭 잉크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둥이가 작고 밑에가 큰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보면 이게 쏟아낼 때는 쏟아지는데 다시 그 병에다가 물을 넣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쏟아냈더니 300ml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다시 300ml 다 넣기가 쉽지 않죠. 그거예요. 여기서 식품에서 물을 빼내는 것만큼 그만큼이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잉크병 이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개방기공학설이 지금 20페이지 마지막에 선생님이 한번 읽고 설명 안 해줬잖아요. 그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탈습 과정 중에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던 분자 조직체가 수축에 의해 흡착 표면에 이용할 수 있는 흡착 장소의 수가 감소되어 수분의 가역적 흡수가 불가능하다는 이론. 이걸 읽어도 저걸 읽어도 정확히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20쪽 마지막 쪽을 보면 같은 말인데 말 그대로 이제 건조를 했어. 식품을 건조했어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식품에서 물을 뺐다. 그럼 원래 물이 들어있던 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나름 물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건조하면 이거 물을 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자리가 비어 있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뭐가 있냐면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게 원래 이렇게 딱 채워져 있었는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원래 채워져 있었는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렇게 수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물이 나갔어.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수축을 해버려. 그럼 다시 야, 나 다시 거기로 들어갈래.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식품 건조 시 표면의 모세관이 수축되고 파괴되어 수분 흡수 시 탈습되었던 수분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축되고 파괴돼서.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개방기공학설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그 수축이 돼서 그런 물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좁아지고 불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쪽을 한번 볼 건데 21쪽의 내용은 조금 길어요. 이게 등원 흡습 곡선의 이제 영역별 작용을 좀 볼 거거든요. 그럼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1영역을 먼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2, 3영역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런 등원 흡습 탈습 곡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어떤 X축의 상대 습도에 따라서 1영역과 2영역, 3영역을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1, 2, 3 영역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1, 2, 3 영역을 좀 보면 1영역은 0부터 0.25, 2영역은 0.25부터 0.8, 3영역은 0.8부터 1.0까지 이렇게 이제 그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을 조금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역별로 이름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1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라고 해요. 왜냐면 생각해봐. 이렇게 식품이 있었어. 식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식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물이 아예 없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물이 생긴다고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수분 활성도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물이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지금 이게 층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단 분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1영역이 계속적으로 수분이 증가하면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겠죠.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 그림처럼 하나의 층이 딱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뭐야 그래? 단분자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그림도 그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이게 식품이라고 해요. 그 식품 성분이야. 여기에가 단분자층 형성 영역은 이렇게 그림이 수분이 조금씩 쭉 차오르다가 이렇게 다 착 차죠. 이걸 단분자층. 그리고 미리 하나 알려주면 BET라는 말을 씁니다. BET, 이게 BET예요. 그래서 1영역은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떤 단분자층이 딱 만들어지면 거기가 1영역의 약간 끝자락 같은,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로 한번 어떤 물체를 한번 쌌어. 그러면 다시 위에 또 싸면 이게 무슨 층이 돼요? 다분자층이 되겠죠. 다시 겹을 쌌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은 뭐냐면 다분자층 형성 영역이에요. 식품 성분의 하나의 층으로 수분이 딱 둘러쌌어. 그 위에 또 수분의 층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분자층 형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다분자층 형성 영역.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3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층을 이루기보다는 3영역의 물은 완전한 자유수로 누구랑 결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1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보면 어떤 식품 성분의 가장 최안쪽에 한 층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성분과 서로 결합하고 있어요. 결합. 그래서 얘는 결합수의 형태고요. 2영역 같은 경우도 물 분자끼리 할 수도 있고 뭐 간혹 비어 있는 데는 식품 성분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준결합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영역은 얘는 결합수 영역. 결합수로 이루어진 물이고요. 여기는 준결합수. 간혹 그냥 다 같이 결합수 이렇게 1, 2영역 모두 결합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3영역은 자유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분자층 형성 영역을 한번 보면은 1영역인데 수분 활성도는 0.25 이하예요. 그러니까 0에서 0.25까지 이 영역이고요. 식품 성분과 물 분자가 카복식기나 아미노기와 같은 극성 부위에 이온 결합해요. 뭐 카복식기 하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식품 성분의 끝쪽에 COO-가 있다든지 또 NH3 플러스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극성 부위에 물이 무슨 결합을 하냐면 이온 결합을 해요. 이온 결합. 물은 이온 결합합니다. 그리고 결합수 형태로 존재를 해요. 우리 결합수의 특징에서 뭐가 있었냐면 식품 성분이 이동할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다.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 뭐 이런 특징이 있었죠.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채워지다가 딱 한 층이 생겼어. 딱 한 층. 이렇게 딱 한 층이 만들어졌어. 이거를 우리가 BT 포인트라고 한다. BT 포인트. BT 포인트이고요. 얘는 1영역과 2영역의 경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또 쌓이면은 2영역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1영역과 2영역의 경계 정도로. 자, 그 다음은 또 학생들이 이거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BT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식품에 따라 달라요. BT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1영역과 2영역의 경계 지점의 수분 활성도가 식품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0.3에서 0.4 정도 수분 활성도, 여기를 BT 포인트로 많이 이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0.3에 4는 이미 2영역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BT 포인트는 식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수치가 어떤 애는 뭐 여기 아래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좀 더 위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0.3에서 0.4 정도 고수분 활성도 영역을 우리가 이제 BT로 하는데 식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BT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한 층이죠. 여러 개 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BT는 1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써놨죠. 1영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영역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건 누구냐면 요거. 유지식품의 산패가 쉽게 발생한다. 자, 이 1영역에서는 지금 물이 봐봐요. 물이 많지 않죠. 이렇게 구멍이 있어. 뭔가 식품 성분이 모두 물에 둘러싸이는 BT와 달라. 이거와 달리 물이 듬성듬성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식품 성분에 누가 작용하게 되냐면 이렇게 산소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햇빛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얘가 유지식품이네. 그러면 물이 부족할수록 산패가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지식품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식품은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그 산패가 잘 일어나거든요. 예외가 이 1영역에서만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그 설명은 뒤에 이제 수분 활성도와 어떤 식품의 어떤 변화 이런 거 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우선 1영역에서 별표 유지식품의 산패가 쉽게 발생해요. 그래서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표현으로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10분 쉬었다가 2영역부터 봅니다.